당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연장과 재료를 모두 갖고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지은이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옮기니 류시화, 발행 푸른숲. 초판 발행일 1997년 9월 10일, 개정판 발행일 2016년 10월 20일입니다. 국내 출간 2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탄생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 제1권은 사랑, 인생, 배움, 가족을 주제로 엮은 따뜻함이 필요한 날. 제2권은 꿈, 용기, 믿음, 지혜를 주제로 엮은 용기가 필요한 날이라는 부제목을 붙여 컨셉에 따라 독자가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세 쪽 분량의 109가지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와 인종, 성별을 넘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는 삶의 감동을 전합니다. 또한 이를 시인 류시화의 손을 거쳐 더욱더 편안하고 울림 있는 우리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레리와 조이는 평범한 부부였다. 그들은 평범한 도시에 평범한 집에서 살았다.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남에게 빚지지 않고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다른 면에서도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다. 그들도 여느 부부들처럼 가끔씩 말다툼을 벌였다. 결혼을 후회한다거나 속아서 살아왔다는 등 언쟁을 벌이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 레리가 아내 조앤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 조앤, 난 마술의 서랍장을 갖고 있어. 내가 서랍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안에 깨끗한 양말과 속옷들이 차곡차곡 챙겨져 있거든. 레리는 조앤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나와 함께 사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양말과 속옷들을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조앤은 안경 너머로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죠, 레리?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난 다만 마술 서랍장에 대해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이야. 레리는 가끔 엉뚱한 말을 했으므로 조앤은 금방 그 일을 잊어버렸다. 며칠이 지났다. 레리가 또 말했다. 조앤, 이번 달에 지불할 가계 수표를 작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어. 16장 중에서 15장을 틀리지 않고 적었으니 정말 기록적이야. 조앤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레리를 쳐다보았다. 레리, 당신은 내가 맨날 수표 번호를 잘못 적는다고 불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칭찬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죠? 레리가 말했다. 이유는 없어. 다만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것뿐이야. 조앤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다시 바느질을 했다. 그러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희가 무슨 마음을 먹은 걸까? 어쨌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조앤은 식료품 가게에 가게 수표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적은 수표 번호가 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서 생각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수표 번호 따위에 신경을 쓰게 됐지? 조앤은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레리의 이상한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레리가 말했다. 조앤,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 당신의 모든 수고에 대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 지난 15년 동안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 14,000번 밥상을 차려주었어. 레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조앤, 집이 정말 깨끗해. 이렇게까지 하려면 쉬지 않고 쓸고 닦아야 했을 텐데. 그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 고마워 조앤, 내 곁에 있어줘서.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
조애는 마음속으로 의심이 더해갔다. 정말로 날 칭찬하는 건가? 아니면 조롱하는 건가? 남편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16살 먹은 딸 셀리의 말을 듣고서 더욱 확실해졌다. 아빠가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 엄마. 자꾸만 나한테 멋있다고 그래. 이런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인다는 거야. 옛날의 아빠가 아니야, 엄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레리는 멈추지 않았다. 밤이나 낮이나 그는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조애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많이 익숙해졌고 때로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자신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 조애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레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좀 쉬도록 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프라이팬은 이리 주고 어서 부엌에서 나가요. 조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입을 열어 남편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레리. 정말 고마워요. 이제 조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삶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따금 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토록 많았던 우울한 순간들이 말끔히 떠나간 듯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난 레리의 새로운 행동 방식이 더 좋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조앤이 먼저 말했다. 레리, 당신이 그동안 나와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간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레리는 자신의 행동이 그토록 극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조앤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의 여러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았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를 나는 진심으로 고맙게 여긴다. 당신이 눈치챘듯이 내가 바로 조앤이니까. 조앤 라센. 나는 나.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스스로 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다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나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어느 15살 소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이다. 나는 나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나와 어느 정도 닮은 사람은 있어도 정확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진정한 나만의 것이다. 나 자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다. 나의 육체와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마음과 생각, 사상 모두가 나의 것이다. 내 눈과 눈에 비치는 모든 모습들이 나의 것이다. 내 감정은 모두 나의 것이다. 분노, 슬픔, 기쁨, 좌절, 사랑, 실망, 흥분, 모든 것이. 내 입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것이다. 공손한 말, 부드럽고 거친 말, 정확하고 부정확한 말 모두가. 나의 목소리도 나의 것이다. 큰 소리든 작게 속삭이는 소리든 나의 모든 행동, 남에게 하는 행동이든 나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나의 환상,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두려움도 나의 것이다. 나의 성공과 승리, 나의 실패와 실수도 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날 사랑하고 또 나의 모든 부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부분은 나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나의 어떤 부분은 날 당황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난 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난 용기와 희망을 갖고 모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든,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 이 순간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훗날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과 생각 등이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나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고 맞는 부분들을 간직할 수 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생존하고 타인과 가까워지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해 나갈 수 있다. 나는 나의 것이며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이며 나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 버지니아 사티어. 고백. 강력한 경영 마인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 어떤 도시에 갔을 때였다. 강연 전날 세미나를 주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다음날 내 강연회에 참석할 청중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빅 에드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모임의 리더가 틀림없었다. 이름에 걸맞게 큰 체구에다 목소리까지 쩡쩡 울렸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자신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분쟁 해결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룹 계열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자리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조 베튼 씨, 난 정말 내일 강연을 기대하고 있어. 모든 친구들이 당신처럼 강력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어. 당신 강연을 듣고 나면 다른 친구들도 내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내게 윙크를 던지기까지 했다. 난 말없이 미소 지었다. 다음 날 강연이 그의 기대와 정반대가 되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이튿날 빅 에드는 세미나 내내 무표정하게 앉아있다가 시간이 다 되자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그로부터 3년 뒤 나는 똑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내용의 세미나 연사로 다시 초청받았다. 청중들도 대부분 예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빅 에드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오전 10시쯤 됐을 때 빅 에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베튼 씨,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난 미소 지으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물론입니다. 당신같이 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요. 빅 에드는 청중을 향해 말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몇 사람은 내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베튼 씨도 좋아할 겁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베튼 씨는 각자 진정으로 강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 그때 그런 이야기 따윈 감상적인 친구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경영 마인드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반발심까지 일었습니다. 베튼 씨는 강함에도 가죽과 같은 강함과 화강암 같은 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마음은 가죽처럼 탄력성이 있고 참을성이 있고 자기 훈련이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사랑이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그날 밤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았는데 자꾸만 베튼 씨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았는데 도대체 무슨 용기 따위가 필요하단 말인가?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때 베튼 씨는 사랑한다는 말을 밤에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밝은 대낮에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목을 가다듬고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다가 도로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날 쳐다보더니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묻더군요. 난 얼른 얼버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난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한테로 다가가 보고 있던 신문을 걷어치우고는 말했죠. 앨리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순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랑을 고백한 게 무려 25년 만이군요. 그날 우리 부부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긴장을 해소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대화한 다음 나는 순간적 충동에 이끌려 뉴욕에 살고 있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린 터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얘야, 넌 내가 지금 술에 취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건 이유는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절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군요. 저도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린 웃음과 눈물 속에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 이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 아들과는 이전에도 꽤 가까이 지낸 사이였지만 그 아이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동안 전혀 하지 못했던 애정 넘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긴 나는 낮에 베튼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진정한 기업 경영을 위한 중요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마음에 깃들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베튼 씨, 그 후 난 그 주제를 다룬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쓴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더군요. 그리고 나는 차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몇몇 친구들도 알다시피 난 이제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약점보다 장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아마도 내게 찾아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튼 씨,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리죠. 난 회사의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사람들은 나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 부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 얘긴 마치고 베튼 씨의 강연을 계속 듣기로 합시다. 조 베튼. 무덤 앞에서.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 있는 글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했으리란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가 사는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란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 작자 미상. 인간이 되기 위한 규칙. 1. 당신은 육체를 받을 것이다. 당신이 그 육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생을 마칠 때까지 당신의 것이다. 2. 당신은 교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학교에 등록해 하루 종일 모든 과목을 배워 나갈 것이다. 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교훈을 배우는 기회이다. 당신은 그 교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여길 수도 있다. 3. 실패란 없으며 오직 교훈이 있을 뿐이다. 성장은 고난과 실수에서 찾아온다. 실험과 시도가 곧 성장을 가져다 준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장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 4. 교훈은 당신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당신이 교훈을 얻을 때까지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당신에게 찾아온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면 당신은 그 다음 교훈으로 나아갈 수 있다. 5. 배움의 과정은 끝이 없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교훈을 담고 있지 않은 일이란 없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매 순간 교훈이 찾아온다. 6.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그곳이 이곳이 되었을 때 당신은 또다시 이곳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곳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7. 타인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당신 속에 있는 좋은 부분과 싫은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8. 당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연장과 재료를 모두 갖고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다. 9. 당신이 찾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보고, 듣고 신뢰하는 일이다. 10. 당신은 이 모든 사실들을 잊고 살아갈 것이다. 셰리 카터 스콧. 특별함.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우주의 새롭고 특별한 순간이다. 그 순간은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2 더하기 2은 4시고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언제가 되어야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넌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 넌 하나의 경이로운 존재야. 넌 매우 특별해. 네가 커가는 동안 이 세상에 너 같은 아이는 없었어. 너의 다리, 너의 팔, 솜씨 있는 너의 손가락, 네가 걷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특별해. 넌 셰익스피어가 될 수도 있고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나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될 수도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넌 정말 놀라워.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들 역시 놀라운 존재들이지. 넌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너와 같이 놀라운 존재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모든 아이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파블로 카살스. 황금 부처. 여기 나의 비밀이 있다. 매우 단순한 비밀이다.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앙투안 드 생텍 쥐베리. 1988년 가을, 나는 아내 조지아와 함께 홍콩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자기계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때까지 한 번도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강연을 마친 우리는 여행을 더 하기로 결정하고 태국으로 향했다.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불교 사원들을 구경하러 시내 관광길에 올랐다. 그날 조지아와 나는 통역사와 운전사를 대동하고 수많은 사원들을 방문했지만 모두 엇비슷한 모습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원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황금 부처의 사원이라고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사원 자체는 아주 작아서 넓이가 사방 10m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사원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높이 4.5m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불상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무게만 해도 2.5톤이 넘었고 미국 화폐로 1억 9,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지닌 불상이었다. 정말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불상이었다.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인상의 황금 부처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불상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남들이 하듯이 사원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그러다 나는 우연히 한 유리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두께 20cm, 폭 30cm 정도의 커다란 진흙 조각을 발견했다. 유리상자 옆에는 이 장엄한 예술품의 역사에 대한 설명문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57년 승려들은 자신들의 사원에 모셔진 점토로 만든 불상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 했다. 방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사원의 위치를 옮겨야 했던 것이다. 크레인을 동원해서 거대한 불상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엄청난 무게로 인해 불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신성한 불상이 부서질까 염려한 주제 스님은 불상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라 하고는 비에 젖지 않도록 큰 방수천을 씌워 놓았다. 그날 저녁 늦게 주제 스님은 불상을 점검하러 갔다. 그는 불상이 비에 젖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 방수천을 젖히고 안에다 손전등을 비췄다. 그런데 불빛이 불상의 금이 간 지점을 비추자 희미한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주제 스님은 반사된 빛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무래도 불상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주지 스님은 사원에서 끌과 망치를 가져다가 점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점토층을 걷어낼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더 밝아지고 더 강해졌다. 여러 시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불상과 마주서게 되었다. 역사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주지 스님이 황금 불상을 발견하기 수백 년 전에 미얀마가 태국을 침략한 적이 있었다. 시암 왕조의 승려들은 나라가 위태로운 걸 깨닫고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황금 불상에 진흙을 입히기 시작했다. 미얀마 군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불행히도 미얀마 군대는 시암 왕조의 승려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결과 황금 불상의 비밀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가 1957년에야 우연히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것이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 모두는 진흙 불상과 같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온갖 딱딱한 점토로 자신을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내부에는 황금 부처, 황금 그리스도, 즉 황금으로 만들어진 본질이 숨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2살과 9살 사이에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황금 본질, 본래 모습을 진흙으로 감추기 시작한다. 끌과 망치로 그것을 걷어낸 승려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잭 캔필드. 여기까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첫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류시화 시인이 미국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은 미국을 대표하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저술가인데요. 본인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원작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저술을 부탁해 엮은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민간요법의 하나로 닭고기 수프를 먹고 회복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제목과 같이 바쁜 나날 속에 삶의 의미를 잊어갈 때 나의 마음을 채우고 돌아보는 여유를 선물해주는 책인 듯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회자가 되었던 추천책이라 꼭 낭독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존재이므로 늘 격려하고 사랑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이 책을 꺼내보며 교훈을 되짚고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을 꾸준히 해 나가면 어떨까요? 메말랐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이 책. 읽었던 분들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꼭 다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